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최근에 1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가격이 좀 내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이후에 거래된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이게 하락의 신호다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의 영향도 부동산 시장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하고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들 걱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주택 거래량 동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택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고요. 주택 대신에 오피스텔, 꼬마 빌딩 같은 다른 대체 투자가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동향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부의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주택 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게 하락의 중요한 신호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겁니까? 하락 좀 줄어들면 시장은 내리고 좀 늘어나면 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예. 양쪽에 어떤 것이 선행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 또는 이제 양쪽이 동시에 영향을 준다, 네. 또는 가격이 거래량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패턴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거래량이 급감한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얼마나 줄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그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분석한 거는 12월 20일치까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11월 달까지가 우리가 전수 데이터가 있고, 네. 12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우선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거래량이 전년도 11월 대비 한 전국 기준 한 67% 줄었고요. 서울시가 한 77% 줄었고, 수도권이 한 76% 줄었어요. 그러면 10건 거래되다가 한 3건이 거래된다, 그렇죠, 그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오, 많이 줄었네요. 그냥 조금 준 게 아니라 반토막이 더 났네요. 반토막 더 났어요. 반토막 더 났고, 그리고 이제 월별로 봤을 때 약간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수준은 뭐냐면은요. 예. 그 2008년 10월 달이 거래량이 가장 낮았어요, 사실은요. 그때가 IMF 나오기, 아니 IMF가 아니죠. 그 글로벌 금융 리만 위기. 사태 이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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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후겠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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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1,100건이었나 그런데, 그 이후로 2021년 11월이 제일 낮아요. 1,419건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서울의 한 달 거래량 치고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략 평균이 한 4천에서 5천 건 사이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이죠. 작년 11월 이전인 8월, 9월 뭐 이럴 때는 그 정도 나왔었습니까? 그 수천 정도 건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아마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은 해요. 그럼 예. 갑자기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군요. 아니요, 그 10월부터 전조가 있었어요. 10월부터. 예, 예, 예. 그러면 대개는, 그런데 작년 10월, 11월이 묘하게도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갑자기 하는, 뭐 은행들 가도 올해는 대출 나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전세 대출도 못 받고 뭐 그런 난리가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시기라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부동산 계약도 잠시 멈춤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잔금도 뒤로 밀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계약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거래 자체가 잘 안 된 거 아니겠는가. 예. 대출 규제 때문에. 예. 그러니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하는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자율이 8월 달 올렸고, 예. 그다음에 11월 달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10억 이상의 물건이 거의 전체 한 60% 거래량을 차지하거든요. 15억. 15억 예, 이상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0억 이상은 대부분이 이제 대출 끼지 않고 거의 자금 현금으로 사잖아요, 사실은. 대출 필요는 또 안 해주죠 원래. 15억이 넘어가면.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작년에 대략 한 월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한 200건에서 400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한 달에. 예, 근데 예. 이제 11월 달에 112건이고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12월 20일까지가 61건밖에 안 돼요. 역시 아마- 그 지역도 줄었군요. 그렇죠. 아마 100건 이하가 될 가능성도 커요. 강남구가. 그래서 이거는 대출 규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이유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다른 이유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대개는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려면 그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과거 데이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은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이 꺾이고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석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래량 데이터 말고 혹시 하락의 신호를 보여주는 또 다른 데이터도 있습니까? 그건 저희 연구실에서 지수를 만들거든요. 가격 예. 지수. 예. 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하고 울산은 10월 달에 꺾였고요. 네. 대전, 서울, 세종시는 11월 달에 꺾였고 광주, 부산, 인천이 12월 달에 꺾였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그 10월 대비 12월 달 가격을 보면은 강남구가 마이너스 4%, 송파구 마이너스 3%, 대부분의 그 서울시 안에는 구들이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로 움직여요 지금요. 그 하락을 말은 했어요. 예. 그 말은 10월 달에 거래된 가격 대비 12월 달에 거래된 비슷한 평형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수로 봤을 때 비슷한 예. 유형의 아파트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하락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이런 게? 뭐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그 금융 부담이 상당한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 인상 스케줄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특히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 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게 어쩌면은 FOMC 할 때마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예. 지난번에는 4회 올린다는 게 아니고 뭐 6회, 7회, 8회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야죠 사실. 그러면 이제 부담은 계속 늘어나겠죠. 금리의 장기 추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사회가 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네.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로만 보더라도 그게 한 15년 가까이 계속되던 거고 뭔가 구조적인 거라서 설마 세상이 거기에서 벗어났겠나 코로나가 잠깐 왔다 갔다는 이유로 그러니 다시 저금리는 유지될 거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뭔가 큰 흐름이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예전의 고금리 사회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금리 부담이 달라지겠죠. 이거 뭐 잠깐 오르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 것 네. 같고 뭔가 전조가 달라진 걸로 보십니까?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다시 예전의 고금리 사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고금리까지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미국만 하더라도 주택 모기지 이자가 5%에서 8%였어요, 사실은요. 특히 뭐 80년대에서 90년대가 굉장히 더 심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지만은 최소 0%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뭐 과거처럼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건 않겠습니다만은 한 2%대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저점 대비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면 작년 여름 정도였을 텐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가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우리는 예상하고 그 정도면 사람들이 부담 갖겠다. 내지는 그 정도면 버틸만 하겠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글쎄요. 뭐 지금도 뭐 주담대가 어떤 데서는 뭐 5% 6%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뭐 8% 10% 가지는 않겠죠, 사실은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6%인데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 기억에도 2010년대 초반에도 주담대 6%까지는 안 갔던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럼 만약에 정말로 6%까지 일반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크게 부담을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말씀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의 부담 아니면 이제 새로 예. 주택 대출을 지금은 이제 은행의 이자율이 서로 이제 두 가지가 돼서 새로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가산 금리를 높여서 예전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가산 금리는 별로 안 높아서 견딜만 한데 이제 기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사실은요. 예. 새로 대출 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도 예. 그렇고 예전에 대출 받았던 금리에 비해서 1% 포인트가 올라가면 1억 빌릴 때 10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대충 그러면 한 5억 정도 빌렸다고 가정하면 1년에 500만 원. 그러면 한 2% 포인트가 올라가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 과거에 비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뭔가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를 월 단위로 하면은 좀 부담이 아닌 것을 느낄 수 한 있겠죠, 달에 한 사실은요. 8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걸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는 거죠, 있죠. 사실은요. 예, 예. 만약에 본인 소득이 만약에 5천에서 6천 정도라고 하면은 1년에 주택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2천에서 3천이라고 했을 때 예. 거기서 한 달에 50만 원 또는 80만 원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죠. 예. 최근에 그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신 분들이 특히 더 가능성 가능성이 있죠. 있겠다고 예.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올해 초인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통 하십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했을 네. 때 이제 한 1.5% 기준금리 1.5% 된다고 했을 때 대략 서울시가 10에서 17% 안에서 떨어지고요.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 그리고 예. 2% 올렸을 때 한 13에서 20% 사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대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30%예요, 사실은. 경기도는. 예,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7% 또는 20%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가격대는 2020년 초중반 그 정도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임대차 입법된 이후에 올라간 폭 정도 반납하면 뭐 충분히 내려간 그렇죠. 정도일 것이다. 예. 지역적으로는 더 빠질 지역과 혹은 뭐 좀 덜 빠진 지역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상하긴 한데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요. 앞으로. 예, 그 노원구하고 도봉구, 성북구가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좀 데이터에서 좀 잡히기도 해요. 보면은 노원구가 10월에서 12월까지 예. 노원구가 한 5% 빠졌고요. 성북구가 한 6% 정도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예. 근데 강남이 4% 빠지고 송파, 서초가 3% 빠져서 오히려 지금 약간 좀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원래는 하락이 시작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부터 빠지는 게 보통일 그렇죠. 텐데. 그게 맞죠. 예. 올라간 건 그럼 이른바 강남 핵심 지역이 더 올라갔는데 덜 빠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곽이 이번에는 더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좀 되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에 그 가격 상승률은 사실 노원구하고 도봉구, 성북구가 더 커요. 예. 거기서 빠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가 주택 쪽이 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사니까요. 사실은 이게 하반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대출의 힘으로 올라간 폭이 별로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은 꽤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출의 힘도 아니면 와, 그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힘든 게 와, 이렇게 부자가 많다는 게 네.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실. 예. 실제로 그쪽 지역의 거래 대금 거래량 보면
뭐 30억 넘는 것도 별로 비싼 거래가 아닌 걸로 잡힌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 우리가 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게 예.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됐던 것 중에 상위 10% 이상을 고가 주택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15억 이상이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15억이. 예, 예. 30억 이상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억도 고가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예.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좀 눈여겨 보면 아 이게 하락이 좀 이어지겠구나 아니면 다시 뭔가 변수가 생기겠구나 할 수 있을까요? 설 이후에는. 저는 우선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래량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우선은 거래량은 전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지수인데 지수는 뭐 저 연구실하고 뭐 KB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각각이 주는 신호가 약간 달라서 명확하게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와닿는 건 저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집값이 더 오르느냐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느냐 하는 논쟁이 계속 치열했었죠. 예. 그러면서 더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누구나 봐도 올랐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고 그게 내년이라고 더 나아지겠느냐 이제 그 논리였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2019년하고 2020년은 연단위 공급량을 봤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 2010년대 그러니까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의 공급량이었어요. 그 말은 입주 물량 그렇죠. 입주 뭐, 물량 예, 기준으로 예, 했을 예, 때 예. 2019하고 20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격은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부동산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팩터가 단순히 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적인 부분의 팩터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외에 특히 뭐 경제 지표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양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뭐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급도 중요하고 예. 뭐 부동산 외 지표에서는 뭐 단기 이자율이라든지 장기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GDP 같은 경제 성장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공급의 이슈보다는 그 이자율 같이 좀 거시 변수의 좀 이슈가 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의 공급 부족을 말씀을 하세요. 그건 네. 만든 것 같은데 예. 다만 저는 그 과정을 좀 달리 봐야 될 것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건 서울을 폐쇄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의 과정이에요. 서울에만 보면 부족한 거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주택 수요자라고 하면은 거기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저는 다양한 그 선택지가 있어요. 경기도로 나가는 방법도 경기도로 있고. 나갈 수도 예. 있고 그다음에 열의제인 빌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매매가 아니고 전세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만으로 해서는 모든 걸 설명하기는 좀 힘들다고 어렵다. 봐요. 예. 그러면 최근에 그 한 1년간 무섭게 오르다가 이제 거래량 줄어들면서 또 꺾이는 분위기인데 그 꺾이기 전에 무섭게 올랐던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을 해야 이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는 좀 덜 오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공급 부족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앞으로 시황을 좀 유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 그 초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후반기에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공급 부족이 맞아요. 공급 부족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올랐다는 걸 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그 2016년, 17, 18, 19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부족과 소득 증가 같은 부분들이 좀 컸고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도 좀 기인을 했죠. 3%대에서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도. 금리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2020과 2020은 공급이 많았습니다만 2021년은 약간 적었어요. 그건 예. 팩트고요. 다만 그걸 넘어서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0%대 이자율이라고 봐요. 사실은요. 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했고 그에 더해서 이제 임대차 3법이
뭐 법의 취지는 맞으나 이게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끼쳤던 건 맞아요. 예, 그로 인한 전세금 앙등이 그렇죠. 그럼 작년 상승을 이끈 원인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6억 이하의 주택 매매 주택 많이 넘어갔죠, 사실은요. 음, 예,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이 좀 잦아들어야 앞으로 매수세도 좀 줄어들고 할 텐데 전세는 앞으로는 그럼 좀 안정이 될 걸로 보세요. 특히 올해 여름 이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는 전세 가격이 주변 전세에 비해서 많이 낮을 텐데 예. 그게 만기가 슬슬 돌아오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상승폭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중 가격제잖아요. 예, 지금 전세가 그렇죠. 이중 예, 가격제에서 그러면은 이게 높은 가격으로 수렴하느냐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수렴하느냐인데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선 전세 가격도 꺾인 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소득이 그만큼 높아져서 자기 주머니에 캐시가 많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우선 대출 규제 거기에 대해서 또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소득 수준 과연 그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예,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전세 가격을 만약에 못 따라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경기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뭐 빌라나 다른 초이스를 고려할 것 같아요. 그 임대차 입법이 시작됐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1년 반쯤 전이죠. 그렇죠. 2020년 7월이죠. 그때는 몇 억씩 오르는 거의 2배씩 오르는 전세금도 부담하고 돈을 내셨으니까 그 전세금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자금 동원력이 지금은 안 돼서 아니야. 할 거다. 지금은 사실은 전세에서 지금 월세화가 진행되잖아요. 예.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하, 예, 따라서 이게 음, 단순히 그때 상황하고 좀 똑같다는 가정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그만큼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월세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개는 그렇죠. 합의가 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입자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지금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올랐기 네. 때문에 예, 계산을 두들기면은 전세로 내는 월 부담 이자가 네. 지금 월세화 냈을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음. 월세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집값 올라가는 현상이 올해 8월 이후에는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은 다르게 가요, 사실. 예. 예. 근데 그때 굉장히 예외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급과 관련한 이슈에서는 2019년, 2020년, 뭐 21년 뭐 나름 저 입주 물량, 준공 물량이 그러니까 적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때 입주한 물량은 이제 4, 5년 전에 착공을 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던 물량이 이제 완공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승인된 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몇 년간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예. 그에 따른 수급 예측에 따라서 가격을 올린 측면 그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물론 이제 서울시장 바뀌고 난 다음에 슬슬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로 인한 공급 공백은 이제부터 나타날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포가 좀 작용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21년은 공급 물량이 확 준 건 맞아요. 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2022년은 2022년은 예. 많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준공 물량이 적어졌던 기간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네. 특히 2010년대 초중반에 거의 재개발을 거의 좀 안 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2020년, 21년은 공급이 많았고요. 음, 작년에 좀 적었고 올해는 예. 약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것들 다른 부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예. 매매를 늦추고 아마 전세나 아니면은 월세 시장을 갈 가능성도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예, 타이밍이다.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부의 김경민 교수와 함께
주택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들으시고 이어서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와 함께 설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어디에서는 여전히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 3구의 경우에 예, 그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단지별로 그러니까 신고가 여부를 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초구하고 송파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신고가가 나타나지 않고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강남에서는 이제 신고가 나온 애들이 곳이 있는데요. 강남구. 강남구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반포구 예를 들면은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85제곱미터 전용 기준으로요. 네, 예. 그게 38억 거래하던 것이 34억 4천으로 떨어졌어요. 아, 최근에는. 예, 최근에. 예, 뭐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단순히 그 신고가가 나타난 지역들만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남 3구에는 많은 단지들을 봤을 때 거기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일정 특정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외치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시장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듣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을 보면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까? 그 예전처럼 큰 빌딩은 아니지만 뭐 한 100억, 200억, 300억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1000억 미만까지 그게 꼬마 빌딩이. 그런 곳에는 임대 수익률이 뭐 1%로 떨어졌는데도 예. 그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예.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 원인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이요. 예를 들어 4층짜리 근생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꼬마 빌딩 가격이 2020년, 21년 폭등한 건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더 많이 폭등을 했고요. 음, 특히 레버리지를 따진다고 했을 때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의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월세는 비슷할 텐데 가격만 올랐으니까 예, 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수익률을 봤을 때 그게 한 두 가지로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투자 수익률 3% 후반에서 4%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어떤 것들 거래된 거 보면 1%대도 거래가 돼요. 1% 이하도 되고요. 그러니까 연 월세가 1억 나오는 건물이 100억에도 팔린다는 예, 거죠. 예. 근데 대부분 1억 이하, 1% 이하짜리는 사실은 부수고 다시 짓는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수면 다시 짓는 수요고. 지금은 낡아서 월세 안 나오지만 부수고 다시 예. 지으면 월세 나올 거니까. 그 수요고. 그러면 이제 한 1% 이상짜리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막 2.5%도 거래가 되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부수고 다시 짓는 경우에는 수익률을 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거기서도 조건도 임대가 이미 프리리스트여가지고 괜찮은 임대가 맞춰졌고 예. 그 임대에서 나오는 월세가 자기가 부담하는 이자보다 많다는 조건 하에서요. 네.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한 2.5%이 수익률로 산 네. 건물들인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 국채 금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요. 예, 근데 예.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금리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역마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이자 못 내죠. 그렇죠. 예. 이게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감정가가 잘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럼 감정가 대비 한 50에서 60%가 그 대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100억을 가치라고 하면 50억이 이제 은행 부채잖아요. 네. 사실. 그럼 이 부채라는 것이 또 이런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없고 1년마다 이거 리뉴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업용 건물들이. 언제부터 나올까요? 그럼 보통 절반이 대출입니까? 대략 더는 안 해주나요? 아, 그게 이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뭐 2019년까지 제가 봤던 케이스는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보다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아무리 그런데 해도. 절반을 해주면 단순 계산으로는 월세 수익률이 이자보다 그러니까 이자와 비교할 때 이자는 그 자기 건물값의 절반에 대해서만 이자를 무니까 월세 걷어도 이자가 안 나와요라고 하려면 월세 수익률보다 이자가 2배가 되는 순간이 와야 그때부터는 그분 건물주의 현금 흐름에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는 건데 예. 그러려면 강남에서 월세 수익률이 한 2.5 이 정도 나오면 이제는 거의 굉장히 낮은 건물이라고 본다면 그 이자 그 대출 이자가 한 5%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오기도 하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요. 예.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위험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요. 강남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기원 쪽에 있는 단독주택들. 단독주택 예, 단지들하고 예, 이제 예, 그 경기고등학교 쪽에 예. 이쪽인데 이쪽은 사실은 과거에 고급 주택 단지였거든요. 예,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예. 2종, 3종도 물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니까 일로 와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거기는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2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아, 다만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를 깊게 파긴 해요. 그럼 그렇게 간신히 3층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수익률이 나오냐는 질문까지 가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강남에서 꼬마 빌딩이 이제 고가로 치달은 그 사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르고 한다는 건 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지금부터의 문제는 정말로 괜찮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예, 예. 구해서 어떻게 월세를 잘 맞추느냐의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치열한 그렇죠. 경쟁이 생기고 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뜻일 테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예.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좀 올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일부 폭등했던 일부 부동산 형태들의 가격 하락, 또 혹은 상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이 크게 주택이 있고요. 예. 나머지가 비주거 상업용인데요. 음.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상업용 빌딩하고 오피스 그다음에 물류 창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이 뭐 엔데믹의 시초일 것 같다는 희망적인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과연 이제 상업용 리테일 쪽이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피스 시장의 경우에는 뭐 재택근무가 100% 활성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과거와 다른 유형의 지금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거와 같은 수요가 존재할까도 역시 약간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리테일이고 2, 3, 4층이 이제 오피스라고 오피스겠죠. 했을 때 예, 둘 다 어렵네요. 둘 다 어려운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좀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지금도 뭐 투자 쪽에서는 그쪽으로 다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개인들이 투자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리츠 상품들 뭐 캔달 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프로로지스 주가 추이를 보는 거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너무나 많은 자사운용사들이 다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투자 수익이 또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창고 예. 창고는 물류 창고는 저기 허허벌판에다 그냥 지으면 되는 거는 아닙니까? 그게 왜 오르나요? 이제 지금 그 뭐 쿠팡이라든지 예. 아니면 플랫폼들이 굉장히 성장을 물류 했고요. 창고가 필요한 곳은 많아지겠죠. 예, 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배달을 시켜 드시잖아요. 네, 그럼 예. 어디선간 창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물류업의 성장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패턴이에요. 전 세계적인 패턴이나 다만 이제 물류업이 그 아무데나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배후 수요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동남부인 용인, 뭐 이천 이쪽에 많이 져요. 예, 예. 다만 이게 물류 창고가 들어가선다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을 이제 하락시키죠,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이라서. 예, 그렇죠. 큰 트럭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표잖아요. 음. 그래서 허가가 쉽지 않다. 허가가 이제 앞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인 거죠, 사실. 예. 그래서 허가가 쉽지 않은 거라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이미 또 많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은 그냥 주변에서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뭐 주변에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집이 하나 정도 있는데 그럼 좀 팔고 기다릴까 하는 질문도 할 거고 친구분들은 집이 없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수님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대출 나오면 살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도 할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제가 사실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제 학생들한테 무조건 갭 투자하라고 했었거든요. 전세 끼고라도 예, 살아. 저는 무조건 네가 안 살 사라고 거라도. 예, 왜 예. 근데 왜 그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선은 그 소득 대비 예. 그 집값이 덜 올랐고요, 사실은. 상승 여지가 너무나 컸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에 거래량이 2번 터지는 걸 보고 무조건 빨리 해라. 상승 신호다. 예, 예. 안 그러면 당신들은 집을 못 산다는 게 그거였어요. 음. 근데 지금은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기다리고, 다만 그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한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반이 온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20-30% 내려오면 그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좀 동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3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주택자는 지금 팔고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견뎌야 돼요. 지금부터 4-5년 견디실 생각하셔야죠. 팔았다가 한 1-2년 후에 다시 사면 어때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변수가 우리나라가 꽤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갈아타기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하고요. 예. 갑자기 어떤 변수에 따라서 또 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자율을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을 못 막아 버리는 경우 네. 예, 그때는 이제 자산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엄청난 폭등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좀 내리더라도 참고 참아야죠. 어떤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그 뒷말은 집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초조하게 굉장히 안 좋은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 당국에서 가급적 공급을 좀 빨리 공급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수도권의 집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늘릴 곳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늘려야 되냐? 이미 존재하는 수도권 도시 안쪽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가장 뭐 미래지향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우선 그 서울시 안에 땅 파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주택 양을 늘리는 거 사실 말만 하지 아무것도 지금 땅 파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다른 유휴부지에 대해서 우선 늘리는 신호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과거와 같이 다 부셔버리고 세입자들의 재정 착률도 없는 식의 방향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뭐 주거권도 존중하면서 재개발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신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GTX 노선과 같이 개발할 거 개발하고 그린벨트 일부를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파헤치더라도 뭐 녹색 총량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공급이 필요하다.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부의 김경민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미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